그 중국이 지금 이제 딱 국민소득이 대체적으로 이제 그 $10,000, 지금은 $10,000, 옛날에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7, 8천 달러 이렇게 되면 관광 수요가 급팽창을 해요. 해외여행 뭐 이런 것들이 급팽창하는데 중국이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 중국이 잘 사는 성들 있잖아요. 홍콩이나 광저우나 뭐 이런 쪽은 그 수준을 넘어섰거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잘하면 좋아요. 지금 제주도 땅 많이 샀죠? 많이 샀지. 엄청 샀지. 사려고 그런 거 아닌가, 제주도? 아니야. 그게 지금 원래는 일본 애들이 많이 샀었거든. 일본 애들이, 떠난 사람이 많아. 근데 아직 가지고 있는 데 있고, 지금 일본은 부동산이 완전히 죽어서, 지금 골프장도 국내에서 골프 치는 것보다 일본 가서 치는 게 훨씬 싸. 회원권 값도 지금 우리 국내 회원권 값도 훨씬 싸고. 아무리 좋은데도 국내 그 회원권 값보다 싸다고. 일본이 경제만 살아나면 지금 골프 회원권 사라도 돈 좀 될 거라고. 이게 일본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좀 없어서 그렇지. 또 경상수 적자가 점점 커지고 있더만. 지금 또 그래요? 적자가 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적자로 갈 듯 하니까 얘네들이 또 장난을 치더라고. 지금 엔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걔네들의 발상을 바꾸지 않는 한은 힘들어요. 이제 좀 경제 병약 뭐 오늘 할 시간에 이제 그건 나오겠지만 이제 저건 과유불급이에요. 이렇게 넘치면 부족하면 못해. 경상수지도 그런데 그 인식 전환이 지금도 안 돼요. 걔네들의 또 국수주의적인 그런 그러니까 국가 제일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인 그런 그 고정관념들 이게 깨지지 않는 한은 그건 힘들 거예요. 지금 중국도 지금 차츰차츰 국제수지 흑자의 그 덫에 걸려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이내에 중국도 일본을 뒤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본이 70년대부터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커져서 90년대까지 20년을 잘 즐겼는데 지금 중국도 지금 20년 가까이 돼가요. 중국은 93년도인가 그때 외환위기를 한번 겪어요. 외환보이고 고갈 직전까지 가요. 깜짝 놀랐지. 만약에 그때 외환위기가 터졌더라면 외환보이가 고갈 직전에 갔더라면 미국의 발언권이 그때 상당히 커졌을 거예요. 지금도 그 발언권을 유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걔네들이 잘 벗어났어요. 예전에 이제 뭐 부동산에 임야 같은 거 막 쪼개기 많이 해서 그 기획부동산들 엄청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당하는 사람들은 뭐 당하더라고 계속. 근데 처음에 했던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거든요. 임야를 쪼개가지고 판다는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다음에 뭐가 할까, 다음에 성적이 분명히 성적이 한번 바람 불어요. 바람이 한번 분명히 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적으로 저는 그걸 누가 선정을 하냐는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은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동해안으로 가는 거하고 이쪽 서남 해안으로 서해안으로 가는 거하고 비중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동해안은 이제 두 가지 강점이 있죠. 하나는 사이트시잉에서는 아주 탁월해요. 해 뜨는 지역이고 또 백사장 좋고 그리고 이제 요리가 좋잖아요. 이게 동해에서 나는 그런 것들이 해산물들이 좋아서 그런데 이 체험이라는 면에서는 그건 빵점이거든.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쇼핑이라는 면에서 빵점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오징어 사오면 이건 다 죽어요. 근데 주요 산물을 얘기하자면 근데 서해안에서는 웬만한 것은 다 살려올 수 있고 특히 조개류 같은 건 아주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또 게 같은 거 참게 같은 거 또 혹은 우리 이제 꽃게 같은 거 이런 것도 살려서 올 수 있고 그래서 요리라는 면 아니 쇼핑에서 그런 산물 사오는데도 비교적 괜찮은 편이에요. 이쪽 서해안이.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제 비중이 점점 커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가족 관광이 그렇게 크게 각광을 안 받았는데 지금 가족 관광이 일반화되니까 가족 관광이라는 것은 체험이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그런 비중이라는 관점에서는 갯벌 체험처럼 좋은 게 없거든요. 뭘 잡는 게 그렇게 즐거워해요, 애들이. 그래서 혹시 이 생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섬 투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일반 손님들한테 했는데 나도 한 10명 투자해가지고 산업연은 공동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분명히 누가 있을 것이다 이제 분명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뭐 그런 사람들은 감각이 있는 거예요. 예, 하겠대요. 왜냐면은 1억 5천이면은 2천씩만 투자해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제주도에 이제 우리 손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 지금 무릎을 치면서 그런 거 있으면 자기 하나 소개시켜달라고. 왜냐면 제주도에 있는 땅들 지금 다 사들여가지고 지금 개인 소유가 거의 없대요. 제주도 땅. 지금 그 섬들이. 다 개인 그 이유가 지금 중국 사람들한테 막 팔리고 있어서 미리 선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추자도 같은 데도 멀잖아요. 거기 지금 완전 벽촌처럼 돼 있는데 거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수산물 집산지로서만 거기가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추자도까지 내 배에 끌고 놀러 가자 이런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요. 추자도 같은 데도 유명한데 그건 한참 시간 지나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조기 생산의 거의 한 60%가 추자도 연근해에서 나온대요. 좋은 교수님 애청자를 하나 딱 해놓고 20, 30년 후에 그러니까 그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아주 비싸지 않으면 근데 1억 5천이 좀 예, 1억 5천짜리 사고는 부가 없고 그냥 예를 들어서 100명을 모으더라도 한 50억짜리 딱.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놀이 이거 만들고 그걸 기회가 한 친구가 있어요. 있는데 일단 돈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돈 있는 놈이 던져주면 분명히 영향을 할 거예요. 예, 돈 있는 사람들은 확실한 거 아니면 안 해요. 미래 보고 안 한다. 이 얘기는 이 정도 합시다. 이제 지난 시간에 내가 너무 막 서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했어. 일단 체제 변동 쪽으로 다시 가서 조금 꼭 해야 할 이야기들 이야기 좀 할게요. 이제 그때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갔지만 298쪽에 나온 거기서부터 조금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번성한 곳은 거의 모두 민주국가였어요. 동양에서도 소위 말해서 최소한의 상업의 자유, 또 경제 활동의 자유가 보장된 쪽에서 주로 이제 경제가 번성을 했어요. 정치 권력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경제는 번성했어요.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중앙 집권적인 관료 체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조선조 시대 이론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번성할 곳이 이제 별로 없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치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이 경제 활동이 아주 번창을 했어요. 특히 양자강, 장강 주변에 상하이 주변에 그쪽이 항상 경제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광동성도 옛날부터 거기는 경제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이고 거기가 경제적으로 번창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에도 구자라트 지방은 아주 옛날부터 그러니까 정치적 어떤 격변기 아니면은 거기는 재산권도 항시 보장돼 있었고 상업이나 다른 경제 활동들도 보장이 돼 있었고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가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확고하게 자리 잡은 데가 구자라트일 거예요. 이제 거기도 그렇고. 그건 이제 서양으로 보자면 그보다 이제 역사가 더 오래된 게 이제 서양인데 서양을 보자면 이제 걔네들 기준은 오리엔트지. 페니키아는 이게 원래 거기가 페니키아는 도시국가 연합체였었고 그 도시국가들은 완벽한 민주 체제였어요. 정치가.
뭐 시도니니 베리투스니 뭐 하는 그런 도시들 있잖아요. 요새 말 이제 베이루트 뭐 이런 것들, 그 트리폴리, 지금의 그 뭐 어디에요, 리비아 수도 말고 이쪽에 그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트리폴리라고 있어요. 이제 그런 그 도시국가들 연합체로서 이제 페니키아가 있었는데, 그게 기원전 12세기 경에 그런 경제 번영을 누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이어받은 게 이제 그리스 도시국가들인데, 그리스 도시국가들도 기원전 4세기 경부터 민주정치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 200년 후에 이제 로마 공화정도 마찬가지로 민주적인 경제 체제였고, 로마도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민주적인 경제 체제를 통해서 국부를 쌓았고, 그걸로 이제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는 경제력의 뒷받침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군대를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이 확보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제 정복, 약탈 뭐 그걸 해가는데, 로마는 정복, 약탈로 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제국으로 절대 왕정 국가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황제 국가로 바뀌게 되죠. 이제 로마 제국으로 발전을 하는데, 그 제국으로 발전한 다음에는 그 정복 지역이 넓어질수록, 그리고 약탈이 커질수록 그런 경우는 확대 재생산이 가능했어요. 경제 성장이 가능했던 거지. 근데 이제 그 정복할 땅이 줄어들고, 뿐만 아니라 정복해서 약탈할 게 이제 그렇게 많지 않게 되면서 로마는 쇠락기로 들어가요. 그럼 이제 축소 재생산이 일어나는 거지. 서로마 제국은 그 바람에 이제 쉽게 무너지죠. 동로마 제국에 비해서. 근데 동로마 제국은 이제 교역이라는 아주 그러니까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교역이라는 그게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 동로마 제국, 특히 콘스탄티노플은 그야말로 요새 요새이기도 했지만, 그 자체로 요새이기도 했지만,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근데 요새이기도 했지만은 거기를 중심으로 한 교역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동로마 제국은 1000년간 지속이 되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서로마 제국이 망한 다음에 유럽이 전반적으로 이제 종교가 지배하면서 암흑 시대에 빠져드는데, 그게 한 1000년 가잖아요. 이제 1000년 가면서 15세기부터 11, 2세기부터는 이제 한자동맹이 먼저 번창을 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이제 다시 뒤따라서 일어나는데, 그 한자동맹들도 동맹 국가들이, 그 동맹 도시들이 거의 민주적인 체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경제력이 워낙 막강했고, 당시에 유럽은 이제 군사력이 용병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돈 많은 놈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한자 동맹에서 어느 쪽에 시비 건다면 용병들 돈 주고 사와갖고 다른 왕조의 그러니까 어떤 제후령의 제후국가의 용병들까지 사와요. 그래갖고 그 제후국가에 압력을 가하고, 점령은 하지 않아요. 다시 압력을 가하고, 까불면 니들 영지도 뺏을 수 있어, 이런 협박까지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자동맹들이 번창을 하는데, 그게 전부 다 민주 체제가 구축된 것이었어요. 이탈리아 도시국가들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쇠락하면서 그걸 받은 게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민주 체제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저건 상업, 교역 이런 것들이 경제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게 보장이 돼 있었고, 특히 유태인들이 그런 대로 자유롭게 혹은 신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 이 포르투갈이고 스페인이었어요. 포르투갈, 스페인이 처음에 발흥하던 때는 그랬어요. 유태인이라는 게 아마 서기 135년에 예루살렘, 그러니까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로마 시민이 그때 3만인가 5만인가 했는데 몰살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기독교
유태인들을 전부 다 추방을 하잖아요. 이제 추방을 해서 이제 자기가 살던 데서 못 살고 유럽 각지에서 유랑하면서 살았는데 참 저기처럼 마자르족 갖고 유랑하면서 사는 그런 집시들처럼 그런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유대인들은 그 토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집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 뭐 관직 공직은 무조건 갈 수가 없었어요. 그 학문 이제 공식적인 대학 이런 건 물론 그건 갈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일하게 기독교 체제에서 허용된 게 이제 이제 고리 대금업을 하지 말라는 게 이제 그 기독교의 이제 교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금융업, 그러니까 고리 대금업만 할 수 있는 게 유대인들이 그럼 허용된 거의 유일한 거였어요. 근데 유대교 경전에도 그 고리 대금은 금지해요. 근데 그 유대교 경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끼리는 안 되고, 다른 그 유대교 비신자들 사람한테 이제 고리 대금 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이제 허용이 돼서 그 고리 대금업을 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할 일은 뭐가 있어요? 결국은 세공이나 손재주 갖고 먹고 사는 것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신천지를 이제 찾아낸 게 포르투갈과 스페인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처음에 이제 무슬림들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알데모아인가? 그 왕조가 처음 이제 무슬림 왕조가 처음 설립됐을 때 그때는 다른 종교에서 대단히 관용적이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정착을 해 있었지.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소위 말해서 왕조가 서너 번 바뀌면서 이게 원리주의 쪽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무슬림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베리아 반도는 무슬림 지배를 한 5, 60년 받았을 거예요. 400년 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지배가 이제 중반기로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원리주의로 흐르면서 유태인들을 이렇게 개종을 강요를 해요. 개종을 강요하니까 유태인들이 이제 찾아간 게 어디냐면 그 무슬림들이 지배하지 못했던 스페인 북부 그리고 이제 그 동남부 또 포르투갈 쪽에 그러니까 스페인보다 포르투갈이 훨씬 더 빨리 무슬림에서 독립을 쟁취를 해요. 이게 13세기 초에 이제 독립 1200 몇십 년도에 이제 독립을 하는데 독립을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카톨릭 국가들이잖아요. 이 카톨릭도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세력이 약했을 때는 유대교를 용인을 해요. 경전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용인을 하니까 무슬림 지배하에 있던 유태인들이 이제 카톨릭 왕국들, 공국들로 이주를 해가요. 이제 이주해 간 사람들이 그 지역에 이제 경제를 발전을 시켜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이제 서양의 경제 패권을 주게 되는데 그 뒤에 이제 패권을 물려받은 네덜란드도 민주적인 체제가 확립된 곳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려받은 영국도 그랬고, 미국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제 민주적인 체제가 정착된 곳에서 소위 말해서 경제 발전이 지속됐었어요. 최소한도 몇백 년이 지속됐어요. 이 동양을 보면 이제 그거하고는 반대죠. 동양에서는 왕조가 성립되면 길면 100년이에요. 소위 말해서 무슨 치세 그러죠? 문경 치세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왕조 초기에 잠깐 반짝 소위 말 백성들이
배 두드리고 이제 그 뭐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이제 왕조 초기에 이제 그게 이제 일어나는데 그것도 이제 자세히 보면 이런 거예요. 왕조가 성립됐다. 그러면 일단 이제 그 왕조가 성립돼서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경제 활동 범위가 갑자기 넓어지는 효과가 나요. 그래서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서 이게 이제 분업도 활성화시키고 뭐 거래도 활성화시키고 뭐 또 규모의 경제가 생기고 그래서 확대 재생산이 일어나요. 그럼 이제 그 덕에 이제 왕조 초기에는 대부분 뭐 정복 전쟁, 영토 확장 뭐 이런 것들이 왕조 초기에 다 끝나요. 그래서 길어야 100년이고 아니면 50년 이내에 전부 다 경제든지 체제든지 이제 그 성장 단계를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혹은 경제 성장에 뭐 전제 조건 같아요. 세계 경제사를 다 뒤져봐도 뭐 지금 근대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서 일시적으로 경제를 성장을 이렇게 시킨 나라들은 근데 뭐 세계대전 후에 독립된 국가들 중에서는 상당히 많죠. 그러나 이제 그런 국가들이 그 민주체제를 이렇게 전환이 안 되면 전부 다 지금은 저 바닥에서 기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다시 경제가 다시 성장 가도를 달리게 되는데 지금 어디예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또 하나 뭐이지? 타지키스탄 이 그런 스탄 국가들 몇 개만 한번 봐봐요. 정치적인 민주화가 제일 빨리 그리고 제일 안정되게 이루어진 데가 카자흐스탄이에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국민소득은 우즈베키스탄보다 지금 3배 이상 많아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일자리 찾아서 혹은 식모살이 하러 카자흐스탄으로 많이 가요. 그럼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게 이제 키르기스탄인데 키르기스탄도 지금 최근에 이제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민주 체제라는 것은 그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전제 조건이나 다름없어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이념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잖아요. 자유와 평등이잖아요. 자유와 평등인데 이 자유와 평등이 참 절묘해요. 우리가 이제 그 수요와 공급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수요와 공급은 서로 반대의 힘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예를 가격에 대해서 수요가 더 많이 늘면 가격은 오르고 공급이 더 많이 늘면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내잖아요. 서로 반대의 힘을 작용을 하는데 이게 가격의 균형을 안정을 이루는 데에는 같이 기여를 하잖아요. 상호작용이 가격을 안정을 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유와 평등도 그런 것 같아요. 그 경제에 있어서 자유라는 것은 경쟁의 보장을 의미하고 경쟁이라는 것은 성장을 위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자유, 경쟁, 성장 이게 한 몫으로 하나의 힘으로 이렇게 뭉쳐 있고 또 다른 편에는 이제 그 평등은 평등, 분배 그리고 화합, 통합 뭐 이런 게 지금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엮여서 이게 경제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고 봐도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체제를 안정시키는 것 같은데 이게 자유와 평등은 서로 배쳐가는 관계잖아요. 자유가 보장되면 분배가 악화되고 평등이 저해가 되고 반대로 평등과 분배를 강조하다 보면 자유와 경쟁과 성장이 악화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두 개의 힘이 이제 절묘한 균형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역사적인 사례, 현실적인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곰곰이 보면 그러면 체제 변동 원리도 그것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냐. 이런 이제 판단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체제 변동 원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탈코트 파슨스의 소셜 시스템 시어리를 보면서 더 확실하게 이제 내가 그렇게 믿게 됐는데 사회를 그러니까 유기체로 보고 이제 접근해서 사회 현상들을 설명하는 게 이제 체제 이론이에요. 근데 이제 그 체제라는 게 생성, 성장, 성숙, 쇠락,
그리고 소멸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다면 유기체와 같다 그러면 유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은 가지고 있을 거다. 이게 뭐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보존 본능과 종족 보존 본능이 기본적인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체제도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추론을 해봤더니 그러면 체제에도 체제 발전 본능과 체제 유지 본능의 상호작용이 체제 변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냐. 그렇게 봤더니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자유와 평등, 민주 체제 뭐 이런 것들하고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체제 변동을 그렇게 구축했는데 이거를 자세하게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쭉 이렇게 설명을 여기다 해놔야 되는데 해놨는데 이게 확 줄어 있어서 좀 많이 빈약해요. 이 다음에 책 그 증보판 낼 때는 이거 보완 좀 해야겠어요. 이게 좀 너무 그때 쉽게 넘어갔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체제 변동과 경제 성장 이론이 이제 303쪽부터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들인데, 여기 나와 있는 책들 일일이 다 얘기하기가 그래서 쉽게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시면 여기 거론된 책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맨슈어 올슨 책은 좀 재미없어요. 공부하고 싶지 않고 재밌는 책만 좀 찾아서 보면 좋아요. 킨들버거가 쓴 이 경제 강대국 흥망사는 좀 딱딱해요. 경제학자가 쓴 거라. 그래서 이거는 먼저 읽으면은 좀 재미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강대국 흥망사 이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의 탄생 그리고 이제 부의 이동 이런 정도 보고 보면 그런 대로 볼만해요. 경제가 발전하려면 그 말씀하실 때 정치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가 그 나라 발전하는데 그러면 미국처럼 이렇게 정치 수도랑 경제 수도랑 이렇게 분리하는 게 유리한 겁니까 그 나라? 나는 그렇다고 보고 네. 내가 그 행정수도 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 94년, 한 2, 3년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니, 노태우가 경제를 완전히 골병들에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지금 이명박과 똑같은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권력으로부터 떼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근데 그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그게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수시로 뭐 금융감독원이나 내려간다 해도 불러서 뭐 그게 아무래도 제약이 있어요. 이게 공무원들은 편한 게 최고거든. 불러와서 일하는 놈들이 지들이 찾아가서 일하는 놈들이 아니에요. 불러와서 일하면 그 사람이 바로 근처에 없으면 뭐라고 합리화시켜도 확인할 길이 없거든. 관료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이 분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도 딱 분리가 돼 있잖아요. 일본도 오사카가 그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관료의 힘이 워낙 막강해지면서 동경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집중이 됐는데, 원래는 이 오사카 중심의 이 상권이 동경 중심의 상권보다 훨씬 컸어요. 우리나라도 좀 그래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행정수도는 내려보내버리고 수도권은 경제수도로 좀 발전을 시키면 딱 좋지 않나 싶어요. 그 308쪽에 보면 경제 패권의 이동과 체제 변동의 운동원리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쓴 건데, 이것도 너무 쉽게 넘어갔지 않나 싶어요. 몽골 제국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서양 우월주의에 대한 반감 가지신 분들 재밌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적 내용이 재밌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침판 인쇄술 화약 뭐 이런 이야기도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쭉 읽으면 되실 텐데,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발음과 세락 이것도 그냥 읽어보셔도 될 거예요. 아, 우마이야 왕조구나. 선생님 그 312쪽에서요. 예. 그 몽골 12쪽. 311이요. 11, 예. 그 몽골 제국이 이제 그 갑작스럽게 쇠락한 원인이 예. 그리고 이제 패스트 문제를 예, 예. 언급을 하셨잖아요. 예. 그 패스트하면 이제 유럽 쪽을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몽골에서 이렇게 패스트로 이렇게 전 인구의 한 2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이제 그 흑사병이라는 게 원래 초원에 살던 쥐에서 이렇게 쥐에 기생하던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병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으로 발병한 데가 어디냐 이제 이런 여러 설이 있는데 그 하북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북성이면 중국 쪽인가? 예, 황하 위에 황하강 위쪽이라 해서 하북성이라 그래. 그 하북성인데 거기는 패스트로 전 인구의 90% 이상이 죽었어요. 그래요. 그럼 그쪽에서 이제 유럽으로 간 건가요? 이제 그게 이제 뭐 확산이 되기 시작해서 그 초원지이기 때문에 초원을 따라서 확산이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초원지이다 보니까 대상들 당시에는 대상이었잖아요. 비단길 따라서 움직이는 대상들 따라서 이렇게 짐에 실려서 그 쥐가 옮겨가면서 그 전염병으로 옮겼고 유럽에서도 어떤 도시들은 막 60% 이상이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에 종말론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유럽도 어떻든 간에 뭐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이게 그 경제라는 것은 확대 재생산 아니면 축소 재생산을 해요. 뭐 균형 재생산이라는 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요. 인구가 줄어도 축소 재생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 규모가 줄어도 축소 재생산에 들어가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경제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그 기능이 약화되면 이게 축소 재생산으로 들어가요. 이 패스트도 그 역할을 크게 했죠. 전 세계를 집어삼킬 듯 했던 그 원나라가 허무하게 무너진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제 원나라를 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몽고 제국은 이제 크게 4개 그 칸국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원나라 황제가 쿠빌라이가 사실은 대칸이에요. 원나라 전체, 뭐 각 칸국들까지 전부 다 지배하는 대칸이었다고. 원나라 황제임과 동시에 몽골 그 제국의 대칸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제일 오래 유지된 게 모스크바를 포함한 중남 러시아 그 칸국이었었거든요. 그 칸국은 그게 하면서 16세기 17세기 초까지 아마 유지됐을 거예요. 나 지금 정확한 그 연대를 기억을 못 하는데 러시아가 그 몽골 제국에 400년을 지배를 받아요. 400년 넘게. 이탈리아 도시국가들 이야기도 이제 뭐 특별히 할 얘기는 거의 나와 있는 얘기들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경제 패권 획득에서 포르투갈에서 뭐 그게 왜 주황 2세가 빠져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엔리크 왕자만 나와 있고, 엔리크 왕자가 왕을 못했어요. 근데 그보다 한 20년가 엔리크 왕자가 죽은 지 한 20년 뒤에 주황 2세라고 이 왕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또 새로운 그 항해 왕으로 이렇게 그 칭송을 받는데 그 사람 이름이 빠져버렸더라고요. 그런 게 좀 서운한 게 있었고. 편집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네? 네, 편집 과정에서 빠진 거죠. 327쪽. 아니 327쪽이 아니라 330쪽이요. 이 엔리크가 죽은 지 한 20년 뒤에 이제 주황 2세가 왕이 돼갖고 항해 왕으로서 이제 그 사람 덕에 이제 디아스니 다가마니 이런 사람들이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나거든요.
그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각국의 이제 이렇게 발흥과 쇠락 쭉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각국의 사례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나라들이 발흥해서 쇠락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어떤 그 법칙적인 현상이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이제 반복해서 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것도 꼭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스페인의 융성과 쇠락은 이거 좀 나중에 좀 정리 좀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내 원고에 좀 충실하던데 이게 연도가 막 뒤에 앞에 나타나는 게 뒤로 가 있고 뒤에 나타나는 게 앞으로 가 있고 막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주의해서 읽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난 네덜란드 사례만 보면 참 부럽기 짝이 없어요. 세상에 인구 200만인 나라가 그 옆에 이제 프랑스는 2,700만 됐어요. 네덜란드가 인구 200만일 때. 근데 그리고 당시에 스페인은 유럽의 그 군사적인 패권까지 잡고 있었던 나라인데 스페인과 전쟁을 치러서 독립을 쟁취를 하고 그것도 80년간 전쟁을 해요. 대단해요. 뭐 이런 거 보면 참 너무 경이롭고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네덜란드가 발전해가는 과정 보면 정말 부럽다는 생각을 하고 그 제도적인 기반을 착착 어떻게 이렇게 운 좋게 이렇게 제도적인 기반까지 갖췄는지. 그 350쪽 맨 밑줄에 산업혁명 18세기 후반이라는 이전번에 지적을 해드렸죠. 넘어가기로.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의 성공과 함께 프랑스의 실패는 성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지만 실패해서는 너무 배울 게 많은 거예요. 내가 이제 다른 사람 말을 이제 인용을 안 하고 그냥 다른 책에서 얘기한 그냥 그대로 가져왔는데 특히 이제 따옴표로 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이거는 이제 내 가슴을 치더라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357쪽 맨 마지막 단락 보면 네덜란드와 심지어 잉글랜드에서도 스스로 부를 쌓은 상인, 제조업자, 금융인들은 자손이 그의 사업을 확장시키길 가장 열망한 반면 프랑스에서 자수성가한 모든 사람의 꿈은 장자가 관직을 얻는 것이었다. 사회적으로 고위층에 속하는 사람의 경우 그의 아들이 회계보험 참사관이 되기를 바랐고 하찮은 전문에 지나지 않는 경우 아들이 서기가 되기를 바랬다. 이것도 난 참 감명 깊었고 또 하나는 바로 윗단락의 밑에 부분에 우리에게는 이상적인 소유, 박수갈채에 대한 갈망, 나라를 위한 영광을 소중히 여기는 공허하고 관념적인 자부심, 즉 사람들의 찬탄만 받는다면 만족하는 자부심만 있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이야기고 지금 우리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만 같아갖고 너무 막 와서 피부에 닿는 거예요. 이 프랑스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또 이제 프랑스 실패 중에서 지금 빠져 있는 게 존 로에 의해서 벌어진 금융위기 이게 지금 여기에 빠져 있고 이런 중요한 사건을 빼버렸는지. 참 네덜란드에서도 좀 저희가 빠져 있어요. 1770년대 전후에서 1780년대까지 네덜란드가 파국적인 금융위기를 3번을 겪어요. 앞에서 저구했죠. 영국의 환율 정책의 실패 얘기하면서 나왔던 것들 근본이 이제 고수하려고 했던 그런 실패 비슷한 그런 금융위기의 그런 파국적인 금융위기를 네덜란드가 겪으면서 결정타를 입거든요. 근데 이것도 빠져버렸고 나중에 제가 보완한 거
것을 이제 방병문 수석한테 줘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볼 수 있도록 해놓을게요. 막 순서가 뒤죽박죽해서 순서는 좀 바꿔서 제대로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자, 영국의 사례도 참 난 영국의 산업혁명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소위 말해서 그 먹을거리를 해결한 것은 대양 항해였었거든요. 뭐 신대륙 걔네들 기준으로 신대륙 발견한 것도 그렇고 거기가 지금은 잉여 농산물 생산 기지잖아요. 그 호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또 중남미도 그렇고 캐나다 마찬가지고 거기는 잉여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그 세계에서 뭐 드문 그런 곳이고 또 하나는 차관 그 기아에 허덕이던 인민을 딱 기아에서 해방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도 감자하고 옥수수거든요. 근데 그 감자와 옥수수 원산지가 고구마까지 중남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대양 항해가 그런 의미에서 먹을거리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먹을거리 문제 해결이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에 기여라면,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 사회를 만든 것은 영국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류의 노동을 가장 장시간 이렇게 빼앗는 게 사실은 이불거리거든요. 옛날 여자들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잤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 이야기 들어보면. 배 한 필 짜는데 맨날 며칠을 걸리고 막 그랬으니까. 이제 그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한 게 방적기와 방적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방적기와 방적기를 기계의 힘에 의해서 돌리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전기기관이었고. 방적기가 생산된 뒤에 불과 한 10년 만에 그러니까 실의 값이 이게 3분의 1로 떨어지네. 아니, 12분의 1로. 이제 방적기보다 더 이제 그러니까 방적기보다 더 빨리 이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 게 이제 방직기인데, 방적기보다 더 빠른 방직기인데, 직물 생산하는 건데, 이 두 개가 합해져서,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 불과 한 15, 16년 사이에 직물 값이 4분의 1로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리고 노동시간은 거의 그러니까 이불거리 생산하는데 들어갔던 노동을 그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게 이 산업혁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의 산업혁명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나폴레옹에 대해서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참 나폴레옹이 우리 초등학교 책에는 영웅으로 쓰여져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프랑스에서 영웅 대접을 받으니까 그런데 프랑스는 사실은 나폴레옹을 영웅 대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폴레옹의 영향이 결국은 그 사람들의 허망한 명예 혹은 국가의 어떤 영예 이런 것에 이제 집착하게 한 거 아니냐 싶어요. 나폴레옹은 지 개인적인 권력욕, 야욕 이런 것에 충실했던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사회적인 기류인 자유평등 박애 이런 걸 내세웠을 따름이지. 실제로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프랑스를 안정시키고
유럽에 이제 소위 정복 전쟁을 나서는데 정복 전쟁 초기에는 그 정복 지역의 그 주민들이 전부 다 쌍수를 들고 전부가 아니라 특히 지식인 중심으로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었거든. 근데 금방 그게 기류가 바뀌잖아요. 그 이제 전비 부담을 시킨 것은 물론이고 약탈 또 겁탈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니까. 근데 뭐 그런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게 과연 타당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영웅전 하면 나폴레옹이 당연히 들어가더라고. 프랑스에서도 딱히 뭐 영웅이라고는 안 하죠. 독재자. 프랑스는 더해. 나폴레옹에 대한 그러니까 뭐 징기스칸을 몽골 그 국민들이 숭앙하듯이 나폴레옹도 그러니까 나폴레옹 때 프랑스가 거의 유일하게 패권을 쥔 것 같았었거든. 이 프랑스의 그 유일한 희망이 이제 그 뭐랄까 자기네들이 인류라는 그런 생각인데 참 프랑스는 참 불가사의한 나라예요. 이제 그 제도가 그런 걸 만들었다고 봐야 하거든요. 이 소위 말해서 귀족들은 세금이 면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벌면 귀족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세금 안 내려니까. 이게 우리 말에도 그게 있잖아요. 홍역 뭐라 그러지? 옛날 말로 홍역을 뭐라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세금이라고.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세금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금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 이제 세금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 하나는 이제 귀족이 되는 거고 하나는 이제 기독교 신부나 뭐 이런 거 되는 거고 교목이 되는 그런 것이었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소위 말해서 관직 프랑스 사람들의 지금도 공무원이 월급이 제일 많아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누구나 지금 공무원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지금 프랑스의 대학들이 우리나라처럼 한때 저희가 입시 경쟁이 치열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대학을 제1대학, 제2대학 해갖고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서울대학교 교수들 국립공무원이잖아요. 국가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부산 발령도 내고, 부산대학으로 발령도 내고, 전남대학으로 발령도 내고, 뭐 강원대학, 충남대학으로 발령 내갖고 교수를 확 섞었으면 좋겠어요. 프랑스 대학 개혁이 그렇게 이루어졌었거든요. 프랑스 제1대학, 제2대학 막 그러는데. 그 이름들 자세히 한번 봐봐요. 정치인 양성하기 위한 이름들이에요, 그게. 프랑스 대학들 이름들이. 제1대학, 제2대학 뭐 이런 이름들 원명을 한번 자세히 봐봐요. 그러니까 교육시키면 무조건 관직에 내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프랑스는 시스템이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지금 영국은 그래도 뭐랄까 노쇠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이제 맞는 것 같고 한때 이제 워낙 잘 나갔던 나라니까 세계의 산업 생산의 거의 3분의 1까지는 아니더라도 4분의 1까지 이렇게 생산했던 나라였을 정도로 한번 번창했었는데 프랑스는 그런 것도 한 번도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소위 말해서 패권을 한번 가졌던 나라들부터거든. 이탈리아,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다음에 영국. 근데 프랑스는 거기서 벗어나 있는데도 프랑스는 매번 문제. 패권을 가졌던 나라 중에서 경제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소득을 자랑하니까. 물론 이제 베네룩스 3국 중에서는 제일 낮지만 룩셈부르크하고 벨기에보다는 낮지만 그래요. 이제 프랑스가 바뀐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프랑스는 소위 말해서 노쇠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가 어떤 그 패권을 질 정도의 어떤 그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 이제 그 조직이 이제 경직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최고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 경직성이 경직성이 결국은 이제 그 메뉴 뭐 그 누구야죠? 그 올슨이 얘기하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이렇게 쇠락기 뭐 이걸 불러오는 것 같은데 맨슈 올슨 얘기하는 그런 것 같은데 프랑스는 그런 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지금도 문제가 생기면 꼭 이제 프랑스 최근에 저 영국이 그랬지 참 신용등급 하락했는데 그 앞에 프랑스도 신용등급 한번 하락했지. 여러 번. 프랑스가 100년 전쟁 이겼을 때가 제일 잘 나. 영국 땅 다 뺏고. 그렇지.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토 확장이나 이런 것들은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체제 변동 원리에서 조금 내가 그 설명을 미처 못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체제가 처음 생성됐을 때에는 체제 발전 본능, 그러니까 체제 유지 본능이 강해요. 그래서 평등을 더, 최소한도 지배계층에서는 평등을 더 강조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체제가 안정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체제가 안정되면 외부의 도전 혹은 위협 혹은 어떤 환경적인 어떤 도전 이런 게 이제 그런데 관심을 가질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발전 본능이 이렇게 발휘가 되는데, 체제가 생성기에는 사실은 체제 발전 본능이 본격적으로 발휘될 필요가 없어요. 생성되면 시장이 커지고 경제가 안정되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또 분업의 효과도 나고 규모의 경제 효과도 이렇게 발휘가 되면서 그런 기능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경제 확대 재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저 체제 안정에 따른 효과들이에요. 근데 체제 안정이라는 것은 그 안정화가 한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체제가 안정이 되면 거기에서 그 기능은 멈춰요. 그러면 거기에서 추동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체제 안정의 효과 때문에 확대 재생산을 하다가 그것에 의해서 이제 체제 확대 재생산이 멈춰서 축소 재생산으로 가려고 할 때는 추동력이 다시 필요해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체제 발전 본능인데 체제 발전 본능이 추동해주지 않으면 쇠락을 해요. 그러니까 동양의 왕조들이 대체적으로 한 50년을 전후해서 이 성숙기로 들어가고 쇠락을 해가는 이유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체제 발전 본능이 추동을 못 해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축소 재생산기로 가면서 경제력이 쇠퇴하는 거죠. 물론 이제 조선 왕조처럼 뭐 임진왜란이니 병자호란이니 이런 전쟁을 치르고 나면 중흥을 이룩하기도 해요. 그 전쟁에서 그 소위 말 생산 시설이고 뭐 경제 활동이고 이게 이제 거의 파괴되어 있다가 다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안정이 돼가면서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지. 근데 그것도 기껏해야 이제 한 50년을 못 넘죠. 그 조선조에서는 영조 정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인민들의 생활이 많이 좋아졌죠. 조선조에 보면 대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때 인민들이 살기 좋았다는 얘기. 뭐 첫 번째 이제 세종대왕. 세조는 좀 파렴치범이라 세조대왕이라고 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대왕 붙여야 할 만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종이야 뭐 집권기간이 짧았으니까 빼고, 성종까지가 조선시대의 전성기였고, 그때까지가 말하자면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지다가 성종 때부터 이제 다시 성숙기로 넘어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가 이제 쭉 이제 뭐 연산군도 나오고 뭐 또 인조 반정도 있고 그러면서 혼란계열 하면서 축소 재생산을 쭉 갔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훨씬 뒤떨어졌던 것으로 생각하는 일본에 의해서 전 국토가 유린당할 정도 상황이 왔던 것 같아요. 이게 조선조라는 건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최악의 처지인 것 같아요. 그 조선조의 목적은 뭐냐면 그 왕가의 기생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일부 그 양반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존립했던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요. 이율곡 선생이 10만 양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봐야 10만을 유지시킬 경제력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가 그걸 몰랐겠어요? 그건 다 알지. 선조처럼 뛰어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선조는 또 아주 비겁한 사람이잖아요. 난 제일 조선왕조실록 보면서 제일 분통을 터뜨렸던 게 뭐냐면 신우주까지 도망가잖아요. 신우주까지 도망가갖고 거기서 이제 명나라에다가 이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제 편지 비슷하게 보낸다고. 그 보내는 걸 보면 내가 압록강을 건너면 작은 마을이라도 내가 군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걸 타진하고 자빠졌다고. 얼마나 한심한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순신의 백의종군에 대해서도 여러 설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선조는 제일 겁난 게 이순신에 의한 역성혁명을 제일 겁을 냈던 것 같아요. 당시에 호남이라는 데에는 영남과 충청도 심지어는 한양에서까지 피난 온 사람들이 북적북적했거든. 그리고 거기가 이제 평야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도 이제 왕조에다가 세금만 안 바치면은 먹고 살만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평야가 제일 잘 발달된 곳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사실 말하자면 이제 호남의 땅을 지켜준 거는 이제 그쪽의 백성들이죠. 결정적으로 지켜준 거는 이제 유민들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 진주성 싸움 같은 거는 호남 의병들이 거기에서 비록 이제 함락은 당했지만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섬진강을 넘어올 병력을 결정타를 먹여서 결국은 그쪽에서 이제 호남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제 북진을, 그러니까 북쪽으로 하는 일사천리로 하고 이 진주성에서 이제 호남으로 이제 섬진강 넘어서 올 그거는 거기서 치명상을 입고 그거는 이제 호남 의병들이 한 건데, 근데 대신 이쪽 가던 북진하던 그 군대 중에서 또 제일 막강한 그 군대가 당연히 임진왜란은 일본에서 가장 막강한 군대가 호남을 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막아주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경상도 유민들, 충청도 유민들이 외부에서 온 사람 항상 원주민들한테 타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하나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막아내요. 지금 공주에 보면 고개가 있거든요. 공주에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쪽에서 1차적으로 막고, 그 다음에 이제 금산은 이제 낮은 고개인데 거기에서 2차적으로 끝까지 방어해내는데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임진난 기록 보면 그게 잘 안 나와 있어. 근데 이제 다른 사료들 보면 그런 게 막 나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지켜지는데 이게 이제 육지에서 지켜져 봐야 바다 쪽에서 안 지켜지면 안 되거든. 이순신이 거의 신적인 존재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순신이 만약에 거기서 야심을 품었다면 얼마든지 조선 조정에서 사신들 오면 목 쳐버리면 그만이거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지켜지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일본도 감히 넘어오지 못했고. 그래서 제일 그걸 겁을 내고, 그래서 이제 이순신을 파직을 시켰지 않냐 싶어요. 근데 더 참 더러운 거는 이제 원균을 이제 이순신 후임으로 임명을 하잖아요. 근데 원균이 이제 삼군 수군 통제사가 돼서 이순신의 전략을 고수를 한다고. 우리나라 배는 이제 판옥선이니까 이게 흔들림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대포를 장착하면 비교적 탄착점을 정확하게 찾아서 때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순신 전략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하객진이잖아요. 하객진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빙 둘러서 싸고
그 외선들은 이제 날만 배어나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뭐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소총 쏘면서 이제 그 갈고리 걸어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배를 점령한 그게 이제 일본 수군의 기본 전략인데 또 하객진을 펴고 걔네들 그 저총의 사거리 밖에서 대포로 이제 계속 때려서 그래서 24연승을 한 거지. 어떻게 전쟁에서 한 번도 안 패해요. 그러니까 패하지 않을 전략을 선택한 거지. 이제 그 전략을 바로 옆에서 본 원균이 그리고 합동작전을 여러 번 하잖아요. 원균도 이순신 밑에서는 최고의 용장이었지. 막 앞장서서 막 이제 전진하고 막 그런다고. 근데 그래서 이제 원균이 이제 조정에서는 그쪽 세력이 너무 크니까 전라도 의병도 너무 세력이 너무 크고 또 조선 수군의 세력도 워낙 크고 뭐 권율이라 해봐야 맨 그 패잔병들만 모아놓았고 뭐 명군 아니면 행세도 못할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원균에게 명령을 내려 보내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권유를 시켜서 그 원균을 불러요. 파직을 시키는 게 아니라 원균은 권장을 친다고. 100대를 쳐, 100대. 50대를 치구나. 50대를 치고 피죽이 됐다는 뭐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균이 울면서 아마 나갔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순신한테도 그걸 계속 강요했거든. 대마도까지 진출해서 아예 일본 그 퇴로를 막고 또 추가 병력을 막아라. 이게 이제 그 조정의 명령이었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누구나 알잖아요. 그 이순신의 전략이 지금 계속 이기고 있고 이게 이제 저간 파도가 높은 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우리 배는 밑이 판판해서 파도가 큰 데로 가면 깨져요, 이게. 이 파도가 센 데는 이런 형태의 배여야 한다고, V자형으로. 그래야 그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거예요. 배 타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이 파도가 치면 파도를 타고 넘어가야 돼, 이렇게. 옆으로 가면 바로 쓰러지거나 아니면 배가 깨져요. 그 충격을 다 받으니까. 근데 파도가 이렇게 넘어오면 이걸 뚫고 가면 이게 충격이 덜 하죠. 아주 이제 이렇게 분산돼서. 이제 그래서 이제 원균이 아마 울면서 나가서 우리 수군 승승장구하던 그 병선을 다 깨지잖아요. 결국은 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아있던 열척인가 그러고 그때 살아남은 배 두 척하고 12척 갖고 싸우잖아요. 나중에 이제 한 척 또 수리해갖고 13척 나중에는. 수리하는 것보다 도망쳤죠. 12척이 일단 합류했고. 다 도망쳐서 수리할 시간이 없었죠. 며칠도 안 된, 겨우 보름인가? 그 영양에서 싸울 때 거의 보름이면 그거밖에 없지. 시간. 수리할 시간이. 그 수리창에 있었던 배가 있었어. 아니요, 그 전에 깨졌던,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던. 함대가 같이 나와서 돌아온 게 12척이고, 배설이 나중에 합류쪽 13척이. 그 이제, 그랬었는데, 그게 얼마나 비겁한 짓이에요. 그게 조선 왕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허망한 것이더라고요. 난 제일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상업을 통제했어야 했나. 산업공상 시스템이라, 이거는, 소위 말해서 가죽 다루고, 백정 일하고, 하는 사람보다 계급이 더 낮잖아요. 그 사람들은 공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강도보다 직위가 더 낮은 거예요. 매춘부보다 더 낮고, 상업 하는 사람들. 근데 사실은 또 상인들 중에서 돈 많은 놈들은 정승도 움직였다는 그 기록도 남아있고 그래요. 돈의 이력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그따위 짓을 한 거예요. 좀 조선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산업계에서 특히 백자 같은 경우에는 그 유백석을 내기가 힘들어요. 지금도 중국 백자고 우리 백자고 비교해보면 당대의 백자를 비교해보면 우리 게 훨씬 나아요. 다만 이제 문의에서 우리 초기에는 이제 그런 대로 이제 초기에는 이제 성종대까지는 경제가 좀 그런 대로 이제
좋았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 중국을 통해서 코발트를 수입해서 그 코발트로 청화백자를 만들잖아요. 근데 조선 중기로 가면서 이제 그것도 수입할 여력이 안 돼. 경제 여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제 철화백자. 그 철분으로 이제 이렇게 그 황토색 4개 하고 뭐 깜정색 4개 하고 해갖고 그 이제 철화백자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그런 무늬를 제외해놓고 그 유백색만 봐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유약이 투명한 그게 그 백자에서 나타나잖아요. 중국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 정도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도공들이 일본에 넘어가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일본 중흥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 채색 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자기를 굽는데 이 1400도의 온도가 필요하잖아요. 1400도로 가열을 하면 거의 모든 색이 전부 다 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빨강색도 나오고 뭐 초록색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색들을 내는 게 쉽겠어요? 그게 지금 그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며칠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비단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우리 양 선배처럼 저 역사에 조예가 깊은 사람도 깜짝 놀라더라고. 그 비단은 극동에서만 생산된 게 아니었다. 비단이 생산된 기록이 지금 그 모로코하고 이거 트리폴리 인근에서 이 생산됐던 기록이 있어요. 뭐 기원전 10세기 이경에도 저 중동에서 비단이 생산된 기록이 있어요. 또 터키에서도 생산된 기록이 있고 저기 지금 그 발칸반도 이쪽에 그 해안 쪽에 그 이탈리아 쪽 그 바라보는 그쪽에도 그 비단이 생산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원 전부터서 비단길이 형성됐던 거는 그 색상 때문에 그런 거거든. 걔네들 색상은 동양의 색상을 못 따라하는 거지. 우리나라도 이게 고려 시대까지 중국에 비단을 수출해요. 우리가 수입한 게 아니에요. 수출했다는 얘기는 그럼 중국이 비단을 생산하지 못했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산한 비단의 색상이 훨씬 더 아름다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조선조에 와서 이게 공상이 천대받으면서 결국은 비단 그 채색하는 그런 게 염색하는 게 그냥 그 사멸돼 갖고 결국은 이제 조선조 초중기 지나면서 좀 이제 중국에서 공단이라고 수입을 해오잖아요. 그게 색상이 아름다우니까 우리 것보다. 그 양반가에서는 그 환장하는 거지 그쪽에. 그거는 이제 그 뭐 밀수비슷하게 수입하는 것이 이제 그 눈 감아 주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못했는지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청자는 조선조 초기까지도 중국에서 찾는 사람이 많았던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 근데 청자 기술도, 그러니까 청자 생산 자체도 안 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거 보면 참 조선 왕조라는 게 형편없는 그 왕조가 아니냐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풍토가 좀 많이 지금 강화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뭐 걱정을 좀 많이 합니다, 지금. 조선 시대 우리 역사 그런 보면 계층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과거부터 쭉 상하농 공사라는 상을 제일 낮게 받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조선 시대 뭐 이거 그런 게 아니라 쭉 그래 왔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그 종교라는 것은 그러니까 권력자의 필요에 의해서 국교화돼가고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종교가 체제 안정에 기여를 많이 해요. 특히 동양에서는 유교라는 게 저거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하거든. 그러니 그 왕조로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유교가 그래서 국교화된 거죠.
근데 유교보다 먼저 저 국교로 성립한 것은 불교였잖아요. 이제 불교는 이제 유교하고는 다르게 이제 호국. 그러니까 앞장서 나와서 싸워라. 외적도 뭐 물리치고 니들이 가서 영토 좀 확장하고 이런 의미가 강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수세적으로 바뀐 게 유교죠. 이게 이제 유교는 이제 어떻게든지 왕조 체제의 유지가 이제 근본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조 체제를 봐 체제 유지가 근본 사상이죠. 그러니까 충효를 충이라는 것은 왕을 잘 모셔라는 거고 효라는 것은 가정을 잘 질서 있게 꾸리라는 이야기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유교라는 게 우리 국교가 된 게 언제부터예요? 조선조부터거든요. 근데 고려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인들 위상이 굉장히 높았어요. 상업에 의해서 고려가 유지가 됐었고. 경난도 유명한 경난도 있잖아요. 뭐 신라도 뭐 마찬가지로 장보고 사례에서 보듯이 장보고는 그야말로 해적이었는데 그 해적질을 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해상 교역로를 지배를 했고 그걸로 해서 왕족들하고 결탁을 하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신라의 왕권을 좌지우지하려고 했었고 왕을 바꾸려고 했었고 이제 그런 정도로 비록 해적 출신의 상인이지만 그 정도로 신분 차별을 안 받았었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만천하가 다 알다시피 그거는 이제 거기는 교역에 의해서 번창한 나라이고 백제가 쇠락한 것도 그러니까 그냥 너무 쉽게 무너진 것도 축소 재생산에 들어가서 그래요. 중국 여러 지역하고 이 거래를 했었는데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그다음에 당나라가 또 다시 이제 하면서 백제의 를 다 끊어버리면서 백제가 무너진 거잖아요. 이게 고구려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려도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군인 국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역 국가였어요. 고구려도 교역을 통해서 번창한 나라예요. 고구려가 아주 비단 수출한 기록이 있는데요. 모피, 비단, 활, 또 칼 이런 것도 수출했어요. 이제 역사가 지금 많이 잘못됐어요. 역사 기록 다시 해야 한다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역사책에는 첫째는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둘째는 경제적인 중요성이 전혀 거론되어 있지 않아요. 또 하나는 이제 소위 말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국 역사서가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조선조 이전까지 우리가 좀 앞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작은 땅덩어리가 중국하고도 대적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조선조 이후에는 이제 모든 게 다 밀렸고 근데 그랬던 것 같은데 역사 기록에 있어서는 너무 후진 같아요. 이 조선 왕조의 역사 기록이야 세세하기만 하지 제대로 된 기록, 소위 말 종합적인 기록은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을 해요.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체제 변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변수들이 아무리 경제를 성장시키려 하더라도 체제의 운동 원리가 경제를 하강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면 그 경제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해요. 지금 일본이 그런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게 지금은 일본은 정치든 경제든 지금 관료가 지배하거든. 관료 출신 정치까지 지배하고 있다고.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해요. 지금
소위 말해 사익 집단화돼 있다고. 기득권층화돼 있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이제 뭐랄까 조직을 경직화시키고 그 조직 경직 그러니까 체제를 경직화시키고 그 체제 경직화된 게 그 어떤 관념의 고착화를 불러오고 그 관념의 고착화 중에 대표적인 게 소위 말해 경상수지 흑자여야 한다 이런 의식이고 그 나라 우선이어야 한다 이런 의식이고 난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일본은 정권이 바뀌어서 그렇다. 저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그 자민당에서 떨어져 나온 세력이거든. 근데 그 자민당에 떨어져 나온 사람 대다수가 소위 말해서 정치 귀족 출신이거나 아니면 관료 출신이라고. 일본은 방법이 없나? 그 이제 스스로 찾아내는 수밖에 없는데 그 이제 스스로 찾아낼지 않을지는 모르지. 지금 이제 일본이 변하고 있는 사실이거든. 지금 일본의 우경화라는 것도 그런 기류라고 보면 되거든. 근데 그 방향이 잘못됐을 따름이지 뭔가 지금 현 상태로는 안 된다.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이제 그런 이제 변화의 모색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경화가 아무런 어떤 성과가 없더라.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방향을 모색하겠지. 근데 그 모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나는 평가하고 싶다고. 모색은 하고 있다. 근데 그런 모색이 올바른 방향으로 그 모색된 적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잘못된 그러니까 잘한 것과 잘못된 것 중에 잘못된 쪽만 취사 선택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누구야 누구지 일본 수상 그 2001년도 고이즈미요? 응, 고이즈미의 정책이 비교적 그 경제 정책에서는 비교적 괜찮은 편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고이즈미의 우경화가 마치 고이즈미의 인기를 불러온 것처럼 여기고 다른 것들은 다 고이즈미가 추진했던 것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았지. 고이즈미는 좀 일본 국철도 민영화하고 우편 우정 사업도 이제 지금 반공영 그러니까 공영 쪽으로 옮겼고 관료 체제에서 그리고 뭐 기타 규제 완화들도 많이 했고 이제 개방화만 안 했지. 그러면 이제 나머지 과제인 개방화 쪽으로 이렇게 갔더라면 일본이 그때 그쪽으로 갔더라면 좋았는데 고이즈미가 우경화해서 일본이 잘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거기서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진 거지. 2000년 막 들어섰을 때 일본의 그런 변화를 모색하던 것이 가다가 방향이 잘못돼서 지금 더 어려워진 그런 형국인데 이게 이제 이 우경화가 특별한 어떤 성과 없이 또 이제 한 10년 정도 또 일본이 경제난을 지속적으로 겪게 되면 그때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없으니까 이 일본에는 훌륭한 정치 훌륭한 정치. 저는 일본이요 지금 이제 장기 저성장 또는 자산 디플레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책적으로 이제 일본이 그런 정책을 택한 건지 인플레보다는 이렇게 디플레 정책을 정책적으로 그걸 택한 건지 아니면 경제 구조나 아까 말씀하신 이런 그런 어떤 인구 이런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런 디플레가 발생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정책적으로 이렇게 디플레이션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그렇게 간 게 아닌가. 일본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과거의 아픔을 그걸 받아들이고 반성한다는 거예요. 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군정 점령하에서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했어요. 우리나라보다는 덜했지만 일본의 그때 어려움이라는 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키가 40년대 중반 전후로 태어난 사람들의 키가 초등학교 6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10cm 정도 체중이 한 30% 이상 줄었고 키가 10cm 가까이 크지 못했고 그런 정도로 경제난이 심각했고 물가 불안도 심각했어요. 그런 것은
처절하게 느끼고 그건 다시는 겪지 않으려고 그래요. 또 이제 일본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외환위기를 딱 한 번만 겪었어요. 1954년도인가? 이때 딱 한 번 겪어요. 그럼 다시는 외환위기를 겪질 않아요. 그런 정도로 일본은 자기 반성이 철저하고, 뭐 걔네들은 뭐 할복 문화가 있었으니까 뭐 그게 이제 자기 반성의 상징이죠. 이제 그런 게 있어서 물가 상승 이거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혐오감 혹은 이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예, 거기다가 또 이제 과거에 세계대전 직후에 어디다 팔 물건들이 없으니까 이제 미국 원조에 의존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53년도에 또 외환보유가 고갈 직전까지 갔었고. 그래서 일본은 자꾸만 경상수지는 어떻게든지 흑자로 만들어 놓는다. 이게 너무 강하게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불안 안 돼. 경상수지 적자 안 돼. 이 두 가지 정책이 일본 경제 정책을 형성하는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 이게 일본 이제 경제 병력 보면 일본이 왜 그렇게 되는가 쭉 나오는데 그때 보면 더 명확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미국과 같이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뭐 통화량을 뭐 늘린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이제 얼마든지 인플레이션을 이제 뭐 유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제 인플레보다는 이제 뭐 국민적으로 또는 이제 뭐 어떤 정체적인 이해타산에 맞춰서 디플레를 택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게 또 다른 사례가 있잖아요. 지금 독일도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천문학적인 인플레이션을 겪었잖아요. 독일도 그러니까 물가 불안만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고정관념 하에서 경제 정책이 펼쳐져요. 그래서 지금 EU 국가들이 경제난을 겪게 된 것도 사실은 독일 연방은행이 ECB, 유럽 중앙은행의 아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이 미국과 함께 초기에는 이제 양적 완화를 했다가 그 다음에 물가 불안하면 우리는 끝나. 물가 불안하면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 그러면 유럽 경제는 끝날 수 있어. 뭐 이런 주장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제 통화 발행, 화폐 발행을 억제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럽 전체가 어려워졌는데, 근데 유럽에서는 독일만 이제 혼자서 하는 결과가 빚어졌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EU 소속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경상수지가 흑자였고, 그리고 경제가 안정돼 있고 그러니까 EU 내에 축적된 자본들이 안정됐고 또 통화 가치가 확보가 가능한 독일로 몰려들면서 그게 이제 해외 소득 국내 독일 내 이제 소득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독일 경제만 오히려 좋은 결과를 냈는데 일본은 불행하게도 그런 일도 안 벌어진 거죠. 근데 독일도 지금 소위 말해서 유럽의 경제 위기가 딱 이렇게 해소되거나 그리스만 빼놓고는 이제 좀 그런 대로 완화되는 과정이니까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확대 재생산 플러스 성장으로 딱 돌아서는 순간에 독일로 몰려들었던 자금들이 독일 내에서는 투자 수익이 낮으니까 이제 그 자금들이 이제 수익성을 찾아서 안정성을 찾아서 독일로 갔다가 수익성을 찾아서 다시 흘러나오면 독일도 일본처럼 저성장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저희도 일본보다 조금 낫겠죠. 그래도 유로존이 어차피 같이 통하면 돼 있으니까요. 일본. 근데 오히려 더 타격이 심할 수도 있어. 이 독일이 그러니까 스페인이 한때 그러니까 스페인은 독일 소득의 거의 3분의 1도 안 됐어요. 한 4분의 1 막 이런 때가 있었거든. 5분의 1 이 수준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럼 막 빠르게 따라가서 거의 반 이상 수준까지 따라갔었어요. 그러니까 2만 달러를 훨씬 넘었으니까 2만 8천 막 이렇게 갔었으니까 3만 달러도 잠깐 넘었던 적이 있었던가. 그러니까 따라갔었는데 그 따라간 동력이 뭐였냐면 독일이었어요. 독일은 아마도는 경상수지
경상수지 흑자로 축적된 자본들이 스페인으로 많이 흘러 들어갔어요. 특히 이제 독일 이런 영국하고 비슷해갖고 음침한 날씨잖아요, 거기가. 이 음침한 날씨여나서 저건 기본적으로 소위 말해 발트해 그쪽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햇빛을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일반적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 별장들 이런 쪽으로 막 투자가 막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유럽까지 이제 타격을 입은 다음에 부동산이라는 게 매수세가 없으면 그냥 폭락하잖아요. 수요가 계속 미래에서 이동해 오다가 그게 뚝 그친 것에서 멈춘 게 아니라 금융위기로 수요가 마이너스로 가버리는 셈이었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럼 일본이 지금 정책을 가고 있는 이 물가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과거의 그런 것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생기게 하는 그런 좀 목표 안 핀다는 건 말씀이시죠? 지금은 이제 변화를 좀 모색하고 있어요. 일본이 일본 중앙은행의 지나친 통화 긴축, 금융 긴축 정책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디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경제난이 심화됐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이제 거기까지는 왔어. 근데 경상수지 흑자 이 문제까지는 아직 못 가 있고. 그래서 만약 지금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통화를 풀어서라도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에 약간은 지금 부응하는 그런 눈치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물가 상승률을 한 3%에서 4% 여기까지 용인을 하면 일본의 국제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엔화 가치가 약간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일본 환율이 오르게 되면 그러면 일본은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모든 문제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데 이제 일본 엔화 공급 확대라는 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엔화 공급 확대하겠다는 그 정책이 그런 다각적인 여러 변수들에 영향을 끼치면서 그게 경제를 호전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타격을 제일 크게 받을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그럼 안 좋게 받는 거죠? 당연히 안 좋게 받는 거예요. 그럼 안 되네. 루빈의 작서전인가 거기에 보면 일본 관료가요. 루빈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루빈이 일본은 이제 강력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관료가 일본이 그렇게 시행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일본의 문화적 특성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일본은 구조조정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구조조정을 하려면 이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보다 공급을 더 크게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걸 과연 할 수 있느냐는 거지. 그거 못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그렇게 경제를 살려내기보다 그거는 일시적이지만은 1년 이상의 그야말로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국민들한테 안겨주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통화 증발이라는 것은 고통을 주지 않고도 물가 상승에 따른 고통은 있겠지. 근데 그거는 이제 고통이 이제 분산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경제난을 벗어날 생각을 해야지 구조조정을 해갖고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제난을 벗어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거는 소위 말 급성질환에 걸렸을 때는 그게 특효약이야. 일본은 지금 만성질환에 걸려 있거든. 그거 안 되는 거라고. 일본은 지금 디플레이션이 맞아요? 디플레이션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언제부터 디플레이션이라고 봐야 돼요? 90년대 중반부터는 디플레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90년대 중반.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간 걸 디플레이션이라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2분기 이상 그렇다기보다 자관 물가 안정이 경제를 성장시키지 못할 정도로 물가 상승률이 낮을 때는 그 디플레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물가는 안정돼 있고 경기는 계속 부진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강하고 있고 그건 디플레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저 지난번에 그 한번 제가 그때 뭐지 언제가 여쭤봤을 때는 그 디플레이션 상황이 아니고 그쪽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쪽으로 가는데 그 일반적인 디플레이션은 그 물가가 그 마이너스를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근데 그건 일반적인 인식이고 근데 사실은 지금 디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봐도 돼요. 내가 용어를 쓰면서 항상 이게 조심하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용어와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 관점에서 용어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경제 유량 개념 정리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제 유량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참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디플레이션 상황 90년대 지금 디플레이션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디플레이션은 아니고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소장님 그 인플레 디플레 할 때요. 이제 물가가 이제 오르고 내리는 걸 이제 인플레 디플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물 자산 있지 않습니까? 주택이나 이런 거. 근데 실제로 이제 물가는 이제 인플레라고 하더라도 그 실물 자산도 이게 디플레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인플레가 서로 이렇게 다르게 일어나는 거죠 이게 신용 창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그게 이제 지금 현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우리 경제학에서는 경제 저량, 경제 유량을 모두 다 내생 변수로 취급하잖아요. 근데 그 현 경제학에서는 소위 말해서 경제 유량만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 거래는 부가가치에 포함을 안 시키잖아요. 주식 거래, 부동산 거래 이런 것들이 다 안 들어간다고. 근데 그렇게 소득이 이루어지면 그 소득에는 또 세금을 매겨요. 지금 미율 배반이지만 자관 그래요. 그래서 이 경제 저량에서 그러니까 물가를 산정할 때도 경제 유량만을 대상으로서 물가를 이렇게 집계하고 추계를 해요. 경제 유량만 대상으로 이제 지금 전통적으로는 그래요. 이제 부동산도 넣어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동산 넣으면 또 주가도 넣어야 한다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었고 일부만 반영을 해요. 집값 상승률 이런 것들이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월세 이런 것들. 근데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계산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인식하에서는 그 단계로 가고 있지만 사실은 일본은 지금 꾸준히 지금 그 경제 저량까지 포함한 물가는 떨어지고 있었다고 봐도 틀림없어요. 주가는 4분의 1 토막 나 있고 지금 지가는 지금 5분의 1 토막 나 있는데 그게 반영이 됐다 그러면 지금 일본은 틀림없이 디플레이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일반적인 물가 상승에는 부분만 들어가 있고 전체는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경제 재량들이. 그래서 그거를 경제 지표를 재조정하는 일이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그런 얘기까지 내가 주장하기가 어렵더라고. 현 경제학과 우리 경제학의 그 괴리가 너무 커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보면 미국 같은 데서는 소비자 물가에 부동산 관련 부분이 한 42% 정도 들어가 있다고 지금 한국은행 그래서 봤는데. 이게 부동산 관련 들어가 있는 게 부분만 들어가 있어. 다시 한번 봐봐. 미국은 월세로 그러니까 월세 전세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사람이 물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부동산 관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물가에 우리나라도 지금 월세가 들어가 있어. 예,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아주 굉장히 일부분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전세가도 들어가 있는데 전세는 지금 빠져 있어. 우리 물가에서. 월세 이런 것만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반영을 잘 안 된다는 주장들을 많이 한다고. 근데 이제 미국도 지금 월세만 들어가 있거든. 집값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은 월세가 일반적이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는 임대주택 소유주가 전부 다 금융회사들이야. 금융회사들이 임대 놓고 있는 거라고. 전부 다는 아니다. 부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 부동산 개발회사도 있고, 리츠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서 가지고 있으면서 월세로 이제 수익을 얻는 그런 거거든.
그거는 이제 부가가치라고 생각해서 이제 물가에 들어가요. 그래서 경제 유량의 관점에서만 그게 전부 다 물가에 반영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에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그 통화 공급이 이제 본원 통화만 일으키고 신용 통화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안 일으킨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용 창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거라는 지금 그게 말씀하신 게 경제 뭐 이런 그 유량하고 그 비슷한 개념인가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그 총통화라고 하는 게 신용 창조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그 통화는 본원 통화라고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거 통화적인 요인도 있지만 이제 수급 요인도 있고 또 그 기타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있어요. 이게 그 소위 말해서 그 소비 구조의 변화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통화적인 요인에서는 운동연회가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물가에 영향을 안 끼치지만 총 공급의 관점에서는 그것들이 이제 총수요를 자극하잖아요. 총수요를 자극하면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총 유동성이 몇 % 이상이 증가하면은 물가가 오르더라. 이제 그런 거는 그런 관점에서 봐줘야 돼요. 통화의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독일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지금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니까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엔화 쪽으로 자본 투자가 좀 됐잖아요. 그럼 지금 내년에 세계 경제 이제 살아나면 오히려 일본에서 자본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나가지. 일본은 좀 당연히 나가니까 이제 그런 걸 상쇄시킬 정도로 통화 공급이 커야 한다고. 그래서 통화 공급이 커지면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 MV는 PQ라는 그 화폐 수량설 그게 일단은 첫째는 이제 그 소득 그러니까 산출을 키우지만 그다음 물가를 상승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통화를 공급을 하면 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그 화폐 수량설에 의해서 나타나 있는 걸 그걸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화를 그 증발을 하면 이게 이제 그 총수요에 반영을 해서 총수요가 더 커지는 효과를 내고 그러니까 일종의 유효수요죠. 이제 케인스 말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확대돼서 그게 이제 총수요가 공급에 자극을 해서 물가가 오르는 효과를 내요. 그게 지금 일본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물가가 올라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물가라고 하면 부동산도 이제 대부분 포함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은 안 오르고 물가만 지금 오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왜 부동산은 이제 안 오를까? 인플레라고 하면은 이제 부동산이나 실물자산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 올라야지 이제 인플레라고 이제 저희들이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수요의 시간 이동 때문에 수요가 이동해간 때는 가격이 좀처럼 못 오르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락을 해요. 지금 그 기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소득이 축적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 사이에도 함부로 잘 안 올라요. 그리고 이제 가격 하우스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오를 것 같은 경우에 오르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현상을 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시작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오르고 있을 때에 하우스 원리까지 가세하면서 오르기 시작을 해요. 본격적으로. 거기에 이제 수요의 시간 유동까지 겹치면 폭발적으로 상승해요. 그래서 뒤에 나는 뒤에 지금 얘기하는 각 운동 원리가 만나는 합성 경로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아주 짧은 건데 이것도 내용이 좀 풍부해요. 근데 너무 어렵다라고 확 이렇게 줄여버린 거거든.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줄여놓은 게 오히려 내 눈에는 좀 좋아 보여요. 내가 막 잡다하게 설명해 놓은 것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야, 이해하기가. 이해하는 데는 이게 짧은 게 훨씬 더 좋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 원래 원고를 내가 죽이고 이걸 살릴지도 모르겠어요. 진보판 하면서. 그래야 또 경제학으로 입지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 이게 살붙일 여지가 생기지. 그리고
일본이 지금 장기 침체로 들어가 있는 원인을 이유를 만약에 이제 딱 몇 가지로만 얘기한다면 첫 번째가 이제 국제 수지 흑자, 그다음 두 번째가 국가의 정책 실패,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그 두 가지만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뭐지? 그게 다인데요. 긴축을 하면 일본은 안 된다는 거. 절대 안 돼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일본은 구조조정을 해야 할 때가 아니라 민영화를 해야 할 때고, 그리고 그 정부 조직을 축소해야 할 때고. 근데 민간부문을 구조조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긴축하면 재정도 줄이는 것도 긴축이고 금융 줄이는 것도 안 하는 것도 기업 구조조정, 그러니까 기업 구조조정도 구조조정이고 긴축이고. 예. 근데 사실은 재정 지출 줄이는 긴축은 사실 나쁜 경우가 별로 없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고 대공황 때는 그렇듯. 그러니까 근데 금융시장 긴축하고 사실 좀 개념이 다른 건데 그 구분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비교해가지고 민영화율이 이렇게 낮은 건가요? 아니, 거기는 공영이 오히려 우리나라가 훨씬 적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변화율이지 절대 수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빈부격차가 크다. 그러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빈부격차가 완화되고 있냐 아니면 확대되고 있냐가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거의 없더라도 확대되고 있으면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빈부격차가 크더라도 완화되고 있으면 아주 좋은 거고. 경제에서는 1차 미분치로, 그러니까 그 총량으로 오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미분치로 가야 한다고. 그 한계 역설, 가치 역설에서 그 몇 차례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총 효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한계 효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경제는 일단은 1차 미분치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2차 미분치로 봐야 돼요. 2차 미분치로 보면 장래가 보이는 거예요. 1차 미분치는 현실이 보이고. 경제학 예측 이런 게 보면 이제 자동차 크기만 보고 있지 그 속도가 얼마인지 안 보고 이런 격이 저런 자동차 크기나 뭐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 경제학의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예요. 1차 미분치를 어느 다른 경제학보다 중요시한다는 거. 거기에다가 2차 미분치까지 고려한다는 거. 이 책에서 그 얘기 자꾸 나오냐. 경기가 상승이냐 하강이냐, 경기가 호조냐 부진이냐, 이거 구분할 줄 모르면 경기 진단 못한다. 이게 나중에 이제 그 경제 예측에서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해주면 내가 깜짝 놀라는 거, 어이구, 수준이 엄청 높아져 있다. 그 아까 디플레이션 물어봤을 때도, 야, 이런 정도면 굉장한 수준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해줘야 이제 더 많은 이야기들이 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질문을 유도하고 그러는데 질문이 안 되니까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하니까 나 재미 들을 게 없어요. 그렇다 해서 내가 질문을 강요하면 더 어렵게 생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나올 수 있게 유도하는 의미에서 이제 일부러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 사실은 경제 체제 변동 원리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좀 질문이 좀 많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그럴까? 그러지. 각 운동 원리가 만난 합성 경로는 여러분들이 2번, 3번 읽어보시면 이게 아주 중요해요. 경제가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 하면 하나의 운동 원리만 작동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정 원리, 변동 원리, 합성 원리가 같이 작동을 해요. 하나만 보시면 안 돼요.